여기가 105쪽입니다. 105쪽. 물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권, 그쵸? 대기권 다 공부했고, 이제는 물, 이제 수권이겠죠. 지구의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쪽 서론입니다. 몹시 더운 날 태양 아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적이 있는가? 그 힘든 일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뭐니 뭐니 해도 얼음물이 최고 아니겠는가? 아마 여러분도 시원한 물을 한 잔 들이키고 나서 캬 하는 소리를 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은 아마도 사람이 아는 음료 중에서 갈증 해소에 가장 좋은 것일 것이다. 음식 없이는 2주 동안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며칠 만에 죽고 말지요. 실제로 물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이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 외에도 정말로 놀라울 만한 특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 단원에서는 이 신비로운 물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물로 한 단원 전체를 설명한다는 게 놀라운가? 전혀 그렇지 않다. 물에는 자세하게 공부할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존재한다. 사실 이 단원을 모두 공부한 다음에도 물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물질에 대해 얼마나 공부할 것이 많은지 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에 대해서 한 단원 전체를 걸쳐서 공부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 물의 구성이에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물은 분자예요. 원자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입니다. 물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서로 결합을 하에 있어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꼭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림 1.1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 보는 실험도 첫 단원에서 얘기를 해 봤어요. 자, 그러한 작업을 전기 분해라고 하는데 전기 분해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전기를 사용하여 분자를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것을 전기 분해라고 해요. 그러한 실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면 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실험을 통해 이를 이해해 보자라고 하면서 전기 분해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9V 건전지를 준비를 해달래요. 새 것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건전지는 전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좀 사용한 거를 가지고 하면은 전압이 너무 낮아서 이제 그 분해가 제대로 안 되는 또 이런 현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새 것을 근데 9V 건전지 새 거면 꽤 비싸거든요. 꽤 비싸요. 네, 어쨌건.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자, 시험관 두 개입니다. 시험관 두 개와 유리잔, 이제 큰 거, 이 건전지가 다 잠기고도 남을 만큼의 큰 유리잔을 준비를 하고요. 황산 마그네슘을 준비를 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전해질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잘 안 통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잔에 물을 채워주는 거죠. 잘 채워주고 황산 마그네슘을 큰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은 전기를 잘 통하는 이제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전지를 유리잔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건전지 양쪽 단자에서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양극 단자에서 나오는 거품은 산소 기체고 음극 단자에서 나오는 수소 기체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는 그냥 놔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일단 발생하느냐? 그 황산 마그네슘을 탄 물은 전기를 잘 통하는 그런
물질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얘를 폭 잠기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저기 그 건전지의 음극하고 양극이 네. 마치 도선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쵸? 아, 예,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 양극하고 음극이 공기 중에서는 단락이 돼 있어서 전기가 흐르지는 않죠. 그쵸? 그런데 네, 전기가 잘 흐르게 한 물에다가 얘를 퐁당 빠뜨려 놓으니까 어때요? 도선으로 이 양극과 음극이 연결된 것처럼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기가 네. 흐르면서 뭐예요? 물을 이제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단자 그 표면에, 그쵸? 플러스극 단자에는 산소 기체가 뽀글뽀글뽀글 맺히기 시작하고 음극 아, 단자에서는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뽀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이 분해됐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건전지를 10분 동안 가만히 일단 놔둡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건전지 안에도 공기가 약간은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를 네, 들어서 건전지 안에를 뭐 진공 상태로 해둔다라든가, 네, 예, 뭐 공기가 하나도 없을 만큼 빽빽하게 뭘로 채운다던가,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공기가 건전지 안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물에다 담궈 놨을 때 이제 뭐예요? 수압에 의해서 이 빈 공간이, 그러니까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죠. 예, 그 공간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쵸? 예,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가 밀려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밀려 나오기 쉬운 공간이 어디겠어요? 그 극부분이겠죠. 그쵸? 예, 네. 튀어나와 있는 단자 극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만 이렇게 공기 거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거품이 그 단자 쪽으로 해서 슉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초반부에는 단자에서 나오는 공기가 전기 분해로만 만들어진 공기가 아니라 건전지 내부에 그냥 있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산소와 수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쵸? 예, 그냥 내버려 두고 다 빠져나가게끔 한 10분 동안은 놔두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실험 결과를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공기 거품. 전기 네. 분해로 만들어진 저기 기체가 아니라 건전지 안에, 그쵸?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일반 공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개의 시험관을 준비를 해달라고 했었죠. 자, 이 시험관에 유리잔에 담겨 있었던 용액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빈 공간이 조금도 남지 않게끔. 그래서 기체가 조금도 남지 않게끔 이 공간을 완전히 없게 이 용액으로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을 유리잔 안에 완전히 잠기게 하고 공기를 이렇게 기울여서 내보내면은 용액으로 완전히 채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입구가 용액 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기체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위쪽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그쵸? 네. 뒤집어서 이제 어디에다 세워 놓느냐? 공기가 나오고 있는 극에다가 양극과 아, 음극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제 그 유리잔 안에 그쵸? 9볼트 건전지가 완전히 잠겨 있고 이제
양극, 양극에서는 잠깐만요. 양극에서 아까 산소라 그랬나? 네. 잠깐만요. 음, 양극에서 산소 맞죠? 그쵸?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는데 음극에서 나오는 기체는 수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양극이라고 하고 얘가 음극이라고 하면은 요 거품방울은 뭐예요? 산소라는 얘기고 요 거품방울은 뭐예요? 수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관찰을 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관 윗부분에 기체가 채워지면 물이 밀려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체는 위쪽에 계속 모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해서 시험관의 물높이가 밀려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용액이 다소 더러운 색으로 변하는데 건전지의 성분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용액은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쵸? 당연히 안 되겠죠. 건전지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 여기 요 새어 나온 화학 성분이 짙은 농도일 경우에는 독성이 매우 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시험관 중 하나가 기체로 반 정도 차면은 실험 노트에 실험 장치의 모습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으면 되겠죠. 어떤 단자가 양극이고 어떤 단자가 음극인지 먼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건전지는 버리고 그 물은 잘 버리고 헹구고 닦아 놓은 상태로 실험을 마무리하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각 시험관에 발생한 기체의 양을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실험을 제대로 했다면 건전지의 음극 단자에 올려놓은 시험관에 더 많은 기체가 모여야 한대요. 음극 단자에 수소가 모인다고 했었죠. 그쵸? 근데 네. 수소가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어서 이렇게 그 부피로 보면은 한 2배 정도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건전지의 음극 단자 위에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는가? 음극 단자에는 수소가 생기고 양극 단자에는 산소가 생겨나죠. 수소와 산소 모두 물이 분해되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상대적인 개수를 어림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물 분자에는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보다 많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간단한 실험으로부터 물의 화학적인 구성 성분을 간파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 실험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아래와 같이 수소가 산소의 2배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이 이렇게 제대로 됐다면은 수소가 그쵸? 산소의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쵸? 네. 제대로 됐다면. 아, 근데 제대로 안 됐다면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했던 여기 이 안에 이 건전지 깡통 안에 있었던 기체가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체가 아니라 깡통 안에 있었던 기체가 이쪽으로 산소 쪽으로 해가지고 한 이만큼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비율이 완전 달라지겠죠, 그쵸?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만큼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3대 1이 된다거나, 아, 그렇죠? 0.5대 1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아니면 1대 1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제대로 되면은 정확하게 1대 2, 산소 기체가 1이 나왔을 때 수소 기체는 2의 비율로 물이 분해되면은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자, 이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거죠. 화학식으로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H2O인 거예요. 물 분자 두 개가 전기로 분해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여기 네, 보시면 어때요? 산소 원자 두 개죠, 그쵸? 두 개의 물 분자니까, 그쵸? 산소 원자 두 개, 이렇게 갔죠, 그쵸? 네, 그리고 수소 원자는 어때요? 총 두 개씩에서 네 개잖아요. 두 개, 두 개, 네 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두 개, 두 개, 네 개 되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분자의 비율 보면 어때요? 2대 1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직 뭐 화학식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반응을 표시한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이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분명히 실험에서는 수소가 산소의 2배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제로 그쵸? 아마추어가 실험을 하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게 네. 이렇게 사진처럼 예쁘게 아, 딱 2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실험적 오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실험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너무 많은 오류가 있지도 않고 있어도 아주 작은 오차만 있기를 바란다. 그렇죠? 아까처럼 그래서 어떤 것이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거를 사전에 최대한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분 네, 동안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아있는 공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 뭐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죠? 네, 뭐 0.0001 정도 미치는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이제 실험이 되면은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험이 되도록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실험하면은 어때요? 결과가 엉뚱하게 나왔는데도 아, 이게 그런 영향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일도 가능하겠죠. 그쵸? 네, 자, 가끔은 실험 오차가 아주 크게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전지에 막혀 있던 공기들이 큰 거품이 되었던 것도 그렇다. 기체를 모으기 전에 그 상태로 10분 동안 놔두었는데도 건전지에 막혀 있던 공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크게. 시험관 중에 하나에라도 그런 공기가 들어갔다면 무엇이 전기분해로 발생한 기체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실험 결과가 엉망이 돼서 1대 2가 아니라, 그쵸? 엉뚱한 네, 비율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예를 들어 그러한 거품이 산소가 모이는 시험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실험 결과는 전기분해로 산소가 더 많이 모인 것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 실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양극 단자에서 발생한 산소의 작용으로도 비롯될 수 있대요. 산소는 시험관 위쪽으로 거품을 내며 올라가는 것 말고도 다른 작용을, 화학적 작용을 일으킵니다. 산소는 건전지의 단자를 구성하는 금속 등의 다른 성분과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소 반응이죠. 그쵸? 그래서 금속과 산소가 일으키는 연소 반응이 바로 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녹슨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만큼 산소가 이게 그 반응성이 되게 그 높은 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생성돼서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금속을 녹슬게 하는, 그쵸? 그러한 쪽으로 해서 산소가 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은 양은 아니겠죠. 그쵸?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산소는 시험관 위쪽에 모여지지 않게 되며 시험관에는 전기분해로 만들어져야 하는 산소량보다 적은 양밖에 모이지 않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험적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근원을, 그쵸, 설령 이렇게 영향이 적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래야 이게 영향이 큰지 안 큰지도 알고 있고, 영향이 큰 거는 뭐예요? 최대한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쵸? 모든 노력을 다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 10분 정도, 예, 그냥 먼저 놔둬서 뭔가 좀 지저분한, 그쵸? 예, 네. 예, 그런 것들이 배어내어 나올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죠. 배어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그쵸? 예, 안에 게 다 녹아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제 안에는 그런 어떤 빈 공간이 사실상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때로는 실험적 오류를 크게 발생시키는 것이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그 사람 자체가 실험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네. 다른 실험에서는 실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오류가 발생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쵸. 예. 사람 자체가 원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원인들을, 그쵸?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다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일단 훌륭한 과학자는 어떤 실험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훌륭한 과학자일수록 이 실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거의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어떤 영향이나 원인,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는 과학자일수록 그 실험 결과를 더 신뢰하기가 좋겠죠.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거, 우리 같은 아마추어입니다. 그쵸? 아, 그래서 뭐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손에 맡겨놓으면 어때요? 이게 실험 결과가 막 다 이상하게 나와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들은 실험에 그쵸.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실험 결과는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왜 이러한 노이즈가 꼈는지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각 과학 사회에서 상호 검토, 피어 리뷰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해서 믿을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이렇게 걸러낸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새롭고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을 때에는 그 분야의 다른 과학자들이, 여기서 다른 과학자들은 뭐예요? 훌륭한 과학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어떤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쵸?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네. 다수의 과학자들이 그거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그 요인들을 정말로 다 잘 파악한 것인가? 혹시 이 사람이 캐치하지 못했던 다른 원인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실험 결과에 노이즈가 너무 크게 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뭐예요? 크로스 체크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호 검토를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실험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내요. 그래서 못 발견하는 것을 발견하고 클레임을 거는 거죠. 그쵸? 때로는 실험을 다시 수행하여 먼저 실험했던 사람이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도 해요.
어떤 실험 결과가 상호 검토를 통과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다 이제 프로인 거예요. 그쵸? 알만한 거 다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복 수행을 했는데, 아, 이거는 그렇게 뭐 노이즈 낄 요소도 없고, 그리고 결과가 일정하게, 그쵸? 누가 수행하든지 나온다. 이러면 어때요? 아, 그거 실험 결과는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과학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 검토가 실험적인 오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저온 핵융합 방식 현상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핵, 핵융합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죠, 그쵸? 네, 자세. 네, 태양이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내는지 알아요? 그 핵융합, 네, 네, 수소 원자를 이렇게 높은 열과 압력으로 그냥 막 꾸겨 넣는 거예요, 그쵸? 네,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 수소 원자를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소 원자핵이 하나로 합쳐져서 양성자 두 개인 그 원자는 헬륨이거든요. 예, 양성자 하나인 원자는 수소거든요. 네, 근데 양성자 하나하나씩 따로 원자로 존재할 때는 이게 수소 원자잖아요. 그쵸? 네. 네, 얘가 높은 열과 압력으로 등을 계속 떠미는 거예요. 이 수소 원자 둘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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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핵이 이렇게 얽혀들 수밖에 없게끔 밀어 놓는데 성공을 하면은 그 핵이 융합해서 양성자 두 개를 갖고 있는 새로운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 양성자 두 개를 갖고 있는 원자핵은 헬륨이거든요. 네, 그쵸. 예, 예,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핵융합이에요. 네, 네, 태양이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내서 지구에다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수소 원자 두 개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헬륨을 만들려면은 엄청난 열과 압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저, 네, 그래야 얘네가 어거지로 등 떠밀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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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융합을 어떻게 해서 일으켰냐면은 핵 분열 반응 아시죠? 그쵸? 네, 핵 분열 반응을 그냥 그 스타트 키로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수소 폭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용기에다가 수소를 담아요. 그런데 그 네, 안에다가 뭘 담느냐면은 원자 폭탄을 담는 거예요. 아, 아,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쏴가지고 원자 폭탄이 그 안에서 이제 뭐 해가지고 뻥 터지게 되면 어때요? 그 순간적으로, 압력, 네, 순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열과 압력이 그 수소 원자의 분자에 가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네들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헬륨 원자가 되면서 네, 엄청난 양의 열과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수소폭탄의 원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고온 핵융합을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인류가.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원자폭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런 식의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거는 다 파괴해버리니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게 아니라 천천히 에너지를 뽑았어야 되는데 천천히 에너지를 뽑았으려면은 얘네 둘이 합쳐지기 위한 열과 압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핵융합 방식을 통한 그 발전이 아직까지는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그 열과 압력을 맞춰놨더니
그것을 담을 만한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폭탄처럼 터져가지고 막 미친 듯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온에서,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이런 식의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발견한다. 그러면 어때요? 와, 그러면은 이제 그 에너지를 천천히 뽑아내서, 그쵸? 마음껏 쓸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이 되겠죠. 그쵸?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는 걸 의미해요. 저온 핵융합에 성공했다, 이거. 아, 예,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그럼 이제 네,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뭐 네. 전기와 같은 그런 전기 에너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 예, 그냥 전기를 이렇게 뭐 원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수소 조금 있으면은 네, 예, 아, 수소 이렇게 결합시켜 가지고 거기서 핵융합 에너지를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엄청 획기적인 만약에 발명이 된다면 네, 획기적인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죠. 그쵸? 네, 그런데 1989년 3월에 이제 이 교수가 저온 핵융합 방식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니 세상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쵸? 그래서 네, 와, 드디어 이제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끝났다. 아, 예, 더는 이제 기름 떼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쵸? 예. 태양의 에너지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정 에너지를 뽑아 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열릴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떴겠죠. 그쵸? 네, 자, 간단하게 말해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면서 거의 제한이 없는 에너지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쵸? 거의 무한정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수소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사선 뭐 이런 거 걱정할 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실제로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작업인데 그거를 어때요? 소형화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 에너지를 뽑아 쓰는 이러한 획기적인 사실이죠. 근데 하여간 이거 하려면은 고온 고압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조건을 갖춰놓으면 물질들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증발해서 없어져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고온 고압을 유지할래야 유지할 수가 없고, 그 정도 고온과 고압을 유지하는 유일한 환경은 뭐라는 거예요? 폭탄이라는 거죠. 그쵸? 네. 폭탄 안에서만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이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그거 했는데 아직까지 그 한 게 뭐 유지시킨 게 뭐 한 몇 분인가? 몇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 한 고온 고압의 그런 환경에서 핵융합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폭탄이 아니라 고압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 몇 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유지를 못 한다고. 아,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저온 핵융합 방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 네, 얼마나 획기적인 뉴스였어요. 원자핵 분열과 달리 핵융합 반응에는 해로운 폐기물이 발생하지도 않고 융해 가능성도 없으며 필요한 원자재의 고갈 문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뿐이다. 1989년까지 핵융합을 하기 위해 고가의 높은 에너지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적인 방법으로, 그쵸? 고온 핵융합으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죠. 즉, 핵융합은 오늘날 우리가 전력 근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쉽게 말해 불을 떼는 거예요. 네.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아, 그래서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플라이시먼 교수와 폰즈 교수의 발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듯 했대요. 매우 저렴하면서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고온 핵융합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양의 에너지만을 사용하며 이를 저온 핵융합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온 세계는 저렴하고 완벽한 에너지원을 무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에너지 문제,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끝이라는 거죠. 89년에 네. 예, 이런 일이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전기요금 빵원, 그쵸? 아, 예, 이런 시대가 열리는 듯한 정말 엄청난 발표였죠. 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은 그러한 발표를 하기 전에 상호 검토, 과학자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에 혹시 오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과학자들이 이들의 실험 결과를 시험해보고 그들의 시험의 오차가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요소, 영향들을 이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게 했다는 거를 알고 발표했다는 거죠. 이들은 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결과를 못 냈다는 거죠. 그 교수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실험을 검사하고 시도했던 많은 과학자들은 이들의 결과가 실험적 오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저온 핵융합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플라이시먼 교수와 폰즈 교수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상호 검토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온 세상을 희망에 차게 만들었다가 좌절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그 초전도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그쵸? 예, 초전지. 아, 초전도체라는 게 뭔지 모르죠. 그쵸? 그 하여간 그런 비슷한 그 해가지고 막 한동안 세상이 떠들썩 했죠. 그쵸? 네네. 그런데 그거대로 해봤는데 이 초전도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시들시들해졌죠. 그쵸? 아, 지금도 뭐 논란이 있는데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가지고 뭐 상용화할 만큼 의미 있는 초전도체가 확실히 나온다라고 하는 건 보장이 안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시들시들해졌는데 하여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호 검토 실험을 할 때 그래서 오차에 의한 노이즈가 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걸러내는 중요성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